봄 인도를 강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최고 40만 명에 달했다. 이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불러일으켰다. 조금씩 안정을 찾던 지구촌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국내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7월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4자릿수로 급증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이 되고 최근 한 있습니다. 주간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2,100여 건. 델타 변이가 대다수를 차지.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천여 명이 넘을 거예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란 무엇일까? 4차 대유행 언제 멈출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8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4분 소개해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인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장인 한림의대 보건과학대학원장 김동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장인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한감염학회 신종감염병위원회 위원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현석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4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4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권준욱 부본부장님, 최근 상황 어떤가요? 또 이런 상황의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다시금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예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발생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44일째 4자릿수, 특히 8월 들어서는 그 매주 거의 최고 정점이 한 주가 지나면서 거의 400명씩 올라가서 지난주의 경우에는 드디어 2,200이 넘는 최고 정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4차 유행은 지난 3차 유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3차 유행보다 4차 유행은 한 6월 20일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400~500명씩 계속 누적된 그러한 발생의 거리 두기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 이완되는 틈새를 타고 유행이 급증하는 것으로 일단은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델타 변이의 등장입니다. 델타 변이는 여러 변이 중에도 전파력, 그리고 위증증률, 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회피력을 가장 강력하게 갖고 있는 변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오랜 시간 방역이 이어지면서 피로감, 또 집단 회복력이라고 합니다만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본능 때문인지 거리 두기에 대한 준수율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4차 유행 그리고 델타 변이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 또 위중증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는 이 감염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또 감소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재훈 교수님, 지금 상황 이 2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벌써 몇 주 동안 했는데 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산을 볼 때에는 확산을 늘리려는 힘이 존재를 하고요. 그걸 감소시키려는 힘이 존재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전파력이 1.7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능력이 높다 보니까 점차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확산세가 증가하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아까 권준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인내심이라는 자원을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발령된 2주 동안은 감염 재생산수를 약 30에서 4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주차가 지나가면서 그 효과가 5 내지 10%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텐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1회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버는 사이에 백신 접종률, 특히 2회 접종률을 빠르게 높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 정점일까요, 권준욱 부장님? 네, 그 정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발생 추세를 가지고 추계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론 역학적으로 모델을 통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만 모델을 통해서 예측할 경우 그 모델 자체의 제한점, 즉 후향적으로 예측을 되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 또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정점이 올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추석 때까지 정점이 온다면 다행이다. 이런 의견들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전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자체의 기초 재생산 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같은 강도의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제어하기가 좀 힘든 것이 사실인데 현재로서는 이동량의 감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것이 예측입니다. 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과 비교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팬데믹, 이 세계적 대유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현석 교수님? 네,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전염력이 높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 반영이 돼서 그 특성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델타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이 백신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나 치명률의 측면에서 가장 안 좋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전염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 이런 부분에 임상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WHO에서도 관심 변이를 넘어서서 우려를 표하는 VOC라고 분류가 되었던 것이죠. 워낙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사실 백신 접종이 많이 잘 되었던 국가들에서도 환자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전에 환자가 적었던 국가에서도 환자가 많아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양상의 전파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자체가 또 새로운 변이를 등장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델타 변이를 볼 때 이것이 유행의 양상을 커지게 만든다라는 점도 있지만 결국 유행이 크게 벌어졌었던 인도에서 이런 변이가 등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유행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우려할 만한 또 다른 변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각국의 심각성은 또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김동현 교수님. 네, 조금 전에 권준욱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델타 변이에 의한 영향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인구 10만 명당 확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지금 8월 중순까지 한 달 반에 걸쳐서 이렇게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확진율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도 한 20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인구 대비 확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이 5배 정도 그 확진자의 증가세가 보이고 있고 일일 확진자 수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일일 한 2만 명 이상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본의 일부 감염학자들은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이 거의 접종 완료율이
그 60%를 넘어가고 있음에도 저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들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확산은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확산 정도는 훨씬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억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요. 지금 그 확진되는 확진자의 90% 이상은 그 백신 접종을 안 한 그룹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99%는 백신 미접종자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더불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델타 변이에 의한 영향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외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니까 더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감염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변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겉을 싸고 있는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가진 핵산으로 이루어졌다.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를 통해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생산해낸다. 다량 생산된 바이러스들은 다른 인체로 전파되는데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바이러스 유전 정보에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하게 된다. 이 중에서 자신만의 효율적인 증식 방법을 찾아낸 변이 바이러스는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왜 강력한 것일까? 꽃과 비슷한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델타 변이 같은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 3개의 꽃잎 모양에 해당하는 부분 프로토모가 열려서 인체 세포와의 결합을 더 쉽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백신을 맞아 면역이 생기면 중화항체가 생기는데 이 중화항체는 바이러스와 인체 세포의 결합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를 변화시켜서 기존 감염이나 백신에 의해 형성된 항체가 결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부 항체 회피 능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특징 때문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매우 빠른 전파 속도로 대규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 초기 증상이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방심한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네, 대규모 감염이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이 국내 코로나19 감염 중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주에 전체 분리해서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 약 85.3%가 델타 변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분리된 검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감염은 그 전에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은 국내에 발생하는 코로나는 거의 대부분 델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3, 4주 동안 거의 매주 10%포인트 이상 델타 변이의 검출률이 상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누적해서 약 27.5%의 전체 검체를 변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추세를 지금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85%라 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전파력도 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질병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병원체들 중에서 제일 전염력이 높은 게 홍역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전염력을 기초감염 재생산수라는 걸 갖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기초감염 재생산수는 어떤 방역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명이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가 를 보여주는 수치이죠. 홍역은 한 12에서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에는 사실 2가 잘 되지 않죠. 한 1.2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변이가 없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한 2.5에서 3.5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훨씬 전염력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계산되고 있는 값은 그래프를 보시면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5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체 중에 수두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사실 수두는 여러 호흡기 감염병 중에서 홍역과 마찬가지로 공기매개 전파가 되는 아주 전염력이 좋은 바이러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수두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뭐 호흡기 결핵, 또 홍역, 수두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음압격리실에서 따로 분류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염력이 높아져 있는 것이 수두인데 그만큼의 전염력을 지금 델타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치명률이 낮아졌다 하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명률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일단 치명률의 정의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명률은 분모와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모는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입니다. 분자는 당연히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될 텐데요. 이 분모와 분자의 정의를 살펴보시면은 측정이 되게 어렵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진자 수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자를 보면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직접적인 사인이 코로나19이신 분들이 분자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를 장기간 겪으셔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피해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치명률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률의 변화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이런 정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변화의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 이 변화의 방향이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많은 함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시켜드리 못한 채로 우리가 숫자만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치명률 변화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저는 그 오해를 크게 3가지로 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가장 잘못 알려진 과학적 상식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면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치명률은 낮아진다라는 것들이 상식처럼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에서는 가장 큰 목표는 내가 전파가 잘 돼서 많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치명률에 있어서는 방향성이 존재한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HIV나 굉장히 오랫동안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런 바이러스에서는 이런 치명률의 변화가 낮아지는 쪽으로 진화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있어서는 전파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치명률이 낮아지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치명률의 정의를 분모와 분자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분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젊은 층을 위주로 유행을 하면서 분모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증도가 낮은 젊은 분들이 점점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조금 더 훨씬 더 커지고 있다. 분모의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망자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자 수의 변화에 있어서 백신의 효과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를 해서 우리가 치명률의 방향이 조금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백신 접종도 있고 치료 기법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확진자의 패턴도 변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김동현 교수님께서도 치명률 수치 자체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엄밀하게 분석해야 하고 또 하나 양성률 변화 추이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네, 최근 백신 접종이 좀 증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치명률 감소가 관찰이 되면서 이제 그 치명률이 감소했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전략을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치명률이라고 하는 지표는 해석에 굉장히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야지 방역 전략의 수정에 그 지표의 활용성 이런 것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델타 변이로 인한 영향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생률을 연령군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에 그 여러 가지 중증도나 사망 수준이 낮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치명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고령층에 있어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치명률이 낮아지더라도 환자의 발생 규모는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필요 병상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료 대응 역량에 대한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그 방역 전략의 수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자에 비해서 그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질병 부담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 연수가 길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역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와 같은 치명률뿐만 아니라 의심자 대상 검사 양성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WHO에서도 이 지표가 5%로 내려와야지 이 팬데믹으로 인한 전파가 해당 국가, 해당 지역 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검사 양성률 지표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4% 또는 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 수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검사 양성률이라는 지표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얼마만큼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분한 역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검사 양성률이 높은 지역, 집단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역학 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바이러스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잘 알고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 바로 백신 접종이긴데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권준욱 부본부장님, 국내 돌파 감염 사례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돌파 감염 사례 비중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문가님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의 발생은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백신이 100%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라는 거는 접종을 맞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전체 접종자 중에 환자 발생이 약 2,111명이 발생을 해서 퍼센트로는 0.03% 정도의 돌파 감염 사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돌파 감염이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돌파 감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 후에
그중에 위중증이 19건으로 매우 적고 또 사망도 물론 2건이 있습니다만 거의 무시할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델타 변이 확산 이후에 1차 접종 비율을 더 높이자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이 고위험군 위주로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와 비교해서는 국내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군 위주, 그다음에 1차 접종의 나머지 계층에 대한 확대 그런 것들이 다 같은 얘기와 같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나 각국의 유수한 질병관리기구도 거의 같은 순서의 접종입니다. 가장 먼저는 의료진을 먼저 접종을 하고 이어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계층으로 접종을 확대합니다. 고위험군을 접종하는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희생자와 위중증률을 떨어뜨리는 것. 또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고위험 계층이 또 다른 변이를 양산시킬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추석까지 전체 인구의 1차 접종을 70%로 완료를 하고 10월 말까지는 70%의 인구에 대해서 2차 접종까지 또는 접종 완료를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위험 계층에 대해서는 아마도 하반기 중에는 추가 접종에 대한 연구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고 따라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략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내용의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백신 제조사별로 이 효과가 또 다르고 후유증 발생률도 차이가 있다는 뉴스도 가끔 들립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뉴스를 보면 교차 접종이 더 뛰어난 것처럼 나오고 그다음에 화이자보다는 모더나가 효과가 더 좋은 것처럼 나올 때도 있고 모더나보다 화이자가 더 좋은 것처럼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상황에서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안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mRNA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도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1회 접종에 있어서는 효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별로는 이런 효과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매우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 반응의 발생에 있어서도 플랫폼 종류별로 특성들이 비슷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은 경우에는 매우 드문 혈전의 발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mRNA 백신에서는 심근염 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것으로 있어서 이게 플랫폼별로 공통점이 있지만 제품별로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 50대 시청자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차와 2차 백신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간격이 늘어난 것을 보고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떨까요, 최현석 교수님? 네, 이제 권장되는 접종 간격을 잘 맞춰서 접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접종 간격이 늘어나는 경우와 좁아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실제 2회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효과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간격이 크게 좁아졌을 때입니다. 그건 너무 좁아졌을 때는 두 번째 맞게 되는 백신이 이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의 일반 원칙에 있어서 최소 접종 간격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두 번째 맞은 접종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재접종을 하기도 하지만 접종의 간격이 늘어났을 때는 그 두 번째 맞은 접종을 무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부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렇게 접종 간격이 늘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면역 반응의 수치가 별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연구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BMJ라고 영국의 유명한 이 저널이 있는데 여기에 인용돼 있는 논문이고 아직
아직은 뭐 피어 리뷰라 그래서 아직 리뷰 과정을 다 거치지는 않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2회 접종이 한 6에서 10일 정도로 간격을 넓혔을 때 중화항체가 또는 세포맥의 면역 이런 반응을 측정해 봤더니 같은 원래 권고되는 기간대로 접종을 했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면역 반응이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본다면 접종 간격이 늘어났을 때 2회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의 효과는 그래도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한 번 접종으로 효과가 충분하다고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회 접종까지의 간격이 늘어난다면 한 번 접종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2회 접종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2회 접종을 잘 완료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돌파 감염이 화제가 되면서 이제는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동현 교수님 어떨까요? 네, 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일 경우에 한 7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이제 추가 확산이 억제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감염되었을 때 3사람한테 추가로 전파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2사람이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확산이 억제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소한 5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80%가 자연 감염이든 백신을 통한 감염이든 면역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체 인구 집단의 80%를 감소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 그 면역의 유지 기간이 평생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이제 8개월 지나게 되면 이제 감소하게 되고 또 지금 일부지만은 이제 돌파 감염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돌파 감염, 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팬데믹 아웃브레이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속적인 어떤 방역 조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는, 즉 유효 재감염 지수를 재생산 지수를 낮추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팬데믹 아웃브레이크 집단 발생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많은 전문가나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모습은 올해 11월에 전 국민 70%가 접종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가지셨죠. 그런데 그런 미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수준의 접종률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백신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는 거의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매우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고 어떻게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방향과 이제 목표는 정해져 있지만 시기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4차 대유행이 워낙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고 델타 변이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바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중환자 병상부터
버티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의료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런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절대 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달 전 정도로 돌아가면은 7월 1일이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고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들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급격한 변화는 결국 4차 대유행이라는 정말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은 최대한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이 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2차 접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 점차 하나씩 완화를 해나가게 되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드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하고 현재 방역 전략을 바꿔서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 주장인데 앞서 정재영 교수님께서는 좀 천천히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위드 코로나라는 그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속도와 시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방어력을 쌓아야 됩니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려면 뭔가 새롭게 달라진 일상의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890년대 결핵 때 비로소 우리 인류는 거리에 침 뱉는 것을 제재를 했고 그 당시 건물의 창문이 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스페인 독감 이후에 마스크 착용이 확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코로나19 이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악수가 사라진다든지 또 이제는 아프면 무조건 쉰다. 과거에 우리가 아파도 일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개념이었는데 그런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동시에 의과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와 비교할 때 국제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나아가서 코로나19에 대한 좀 더 유효하고 편리한 치료제, 진단법, 백신도 우리나라가 백신 자주권이 있어야만 그때그때 등장하는 변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병인론적으로 볼 때 국제적으로 야생, 동물, 식용시장, 소위 웨트마켓에 대한 제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가거나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의 문제점도 좀 생각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해외 사례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김동현 교수님? 네, 그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정책 전환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 지난 한 달 또 한 달 반 동안 사이에 이들 나라에서 확진자가 급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한 40% 정도 되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접종률이 낮은 주로 남부 지역의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이 그 확진자들이 몰려들어서 병상 부족 상황을 지금 겪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하루 확진자가 2만여 명 이상 이제 발생을 하면서 또 일본의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병상 부족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저희가 지난 1년 반 이상 동안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바와 같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느 나라의 의료 체계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내지는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전략을 지속적으로 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우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언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 못지않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이와 같은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차례 아웃브레이크 또는 피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은 언제 될지는 코로나가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준비를 언제 시작해야 될지는 우리가 정해서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률이 99%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보건 의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최근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 기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점차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재훈 교수님? 네, 저는 정신건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라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게 이런 우울감과 무기력증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로 나와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죄송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이 제일 고비니까 2주만 버텨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제일 고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국민들께서 거의 1년 반 이상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에 대한 모습이 없으니까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목표가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날지를 국민들께서 이해하게 되시면은 조금 더 이런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것들이 많이 나갔는데 그 상자 안에 희망이 남아 있었잖아요. 저는 그 희망이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중환자와 사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거의 그대로 있고 그리고 감염 예방 효과에 있어서도 매우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즉 백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점차 그 코로나를 극복하고 종식하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법들 참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최현석 교수님 어떨까요? 네, 사실은 뭐 델타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비약물학적인 중재에 해당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손위생 같은 것이고요. 또 약물학적 중재에 해당되는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일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오래 지속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약물학적인 중재, 백신과 같은 것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런 단계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버텨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논의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는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가. 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전에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환경이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바이러스 오염이 되어 있는 지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칙들 중에서 손위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봤으면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코로나 이후의 미래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요? 정재훈 교수님. 네, 저는 코로나19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들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저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지 미래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학과 백신 그리고 의학의 일하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에 많이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 말씀 들었고요. 최원석 교수님. 네, 뭐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이 바이러스의 종식이라는 것이 결국 의미가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감소시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 또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의미를 충분히 감소시켜주면 예전과 동일한 삶의 모습은 아니고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조금 더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사회생활이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권준욱 부본부장님. 네,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제때 백신을 맞아주시고 코로나19 백신은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백신 중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우수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시는 시청자,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시간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각오도 굳게 말씀드립니다. 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되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무기력함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길 바랍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한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